이제 오늘 질투심과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틀 전에 또 한미 관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래요. 그 MBC에 어떤 그 국제정치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직업은 변호사라고 돼 있는데 언제 그렇게 국제정치를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그분 얘기를 한 20여 분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는데 결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분 결론이. 근데 야, 한미 관계가 정말 이 지경이 되고 연례 훈련이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의 요지가 뭐냐면 연합 훈련이 아쉬운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 이번 뭐 훈련 중단 이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나온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국제 정치를 전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무책임한 얘기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할수록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틀 전 이충근 박사님 강연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충근 박사님 강연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저 국제 정치의 원칙 세 가지 한 번만 다시 떠올려 볼게요. 강대국은 회유할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고 징벌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약소국을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벌을 주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프트 파워라고 해서 세뇌시키기도 해요. 저 나라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멋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세계 전략에 편승하지 않거나 따라주지 않으면 회유하거나 징벌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행동하게 만들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죠. 두 번째,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란한 말솜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장난스러운 말, 진심이 이게 섞여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2번을 좀 봐주십시오. 미국의 행동 원칙이에요, 저게. 미국은 어느 경우도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국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울 때는 선택적으로 한다. 무조건 돕는 거 아니에요. 승산이 있는 나라만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좋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수준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시민단체나 유엔이나 언론이나 세계 여론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수시로 어겨요. 근데 우리가 강대국을 하려는 이유가 그거죠. 구속받고 속박당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 그게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미국은 자유의 종주국이다. 여기서 자유의 종주국이란 뜻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자유무역의 제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 안 하고 독재한다. 자유무역하지 않고 배급제, 통제경제, 또 몇몇 국가들끼리만 서로 봐주는 블록경제 이런 거 부수겠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 가운데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도 있어요.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김정은과 나는 뭐 서로 신뢰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헷갈리지만 이 네 가지에 비춰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건국 이념상 그런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핵무기를 갖게 놔둘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아유,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익살맞게 또 장난치시는구나.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도 국가예요. 자국의 생존과 번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도. 미국에게 유리한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과거의 관습, 약속, 관례 이런 거 무시할 수 있어요. 미국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제 정치가 냉혹한 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과거에 우리가 6.25를 함께 싸운 혈맹이다. 그 과거사만 가지고 미국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우방으로 대해주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지원과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갑을 열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는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하면서 국제정치, 국제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됐다. 모든 걸 돈으로 거래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고 과거에 웃는 얼굴로 지갑을 열었던 미국이 비정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요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현란한 말솜씨를 볼 때 뭐 북한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하셨건 중국을 상대로 무슨 말씀을 하셨건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전략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약간 이벤트성으로 김정은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갈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그 세계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로 제가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오늘 새벽에 VOA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을 제가 캡처했는데 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과 편지를 주고받으시나요?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어떤 편지를 주고받았는지까지는 내가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 그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57개를 보유하고 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지하 창고 깊숙이 숨겨놨는데 누가 가서 세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52, 53, 57개네. 그럼 뭐 북한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핵무기 몇 개 있는지 외부에 뭐 공개하겠어요? 그 제가 짐작이 하늘 위에 미국의 정찰 위성이 떠다니고 또 시긴트라고 해서 도청 감청할 것이고 아마 북한의 지하 깊숙한 핵시설 관리하는 직원들 중에 미국의 요원이 한두 명쯤은 있겠죠. 그러니까 57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다. 어떤 모순이잖아요, 이게. 그럼 미국의 세계 전략에 비춰보면 무엇이 농담이고 무엇이 진실일까?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가 진실이고 잘 지내고 있다가 농담일 확률이 크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이 핵을 갖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거다.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한테 꿀밤 한 대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또 그럽니다. 갑자기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두면 안 되죠. 갑자기 이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김정은을 좋아합니다. 이래요. 자, 여기서 무언가는 농담이고 무언가는 진실인데 아까 미국의 세계 전략, 자유의 종주국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두어서는 안 되듯이 북한도 핵무기를 갖게 놔두지 않겠다. 이게 진실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김정은을 잘 알고 좋아합니다가 거짓말일 거예요. 일종의 이게 트럼프어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지금 대한민국만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호주하고 일본이 어제 북한의 핵은 안 돼. 이렇게 선언했어요. 또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있었던 끔찍한 도끼만행 사건에 대해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미국 육군이 대한민국에 장갑차를 사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의 우방국들, 대한민국 기업, 우리 국민들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만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조현 장관이 훈련 축소된다는 거 SNS 보고 알았어. 이게 비정상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그 주무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이 반토막이 나는 것을 미국의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 이쯤 되면 이거 공무원 월급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놀고 있는데 따로 노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말이야 호르무즈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관심이 없다고 얘기해서 아주 기분이 나빴다. 자, 이걸 놓고 이제 저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은 이런 논평을 하시더라고요. 왜 미국이 벌인 전쟁에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려 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노 땡스라고 거절한 건 잘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요즘에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미러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쪽이 나한테 하는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1950년에 6.25 당시에 미국이 우리에게 참전했던 거 그때 미국이 노 땡스 그랬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할 얘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 우리 주변에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심리가 참 어쩔 때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좀 설명해 드릴 건데 힌트를 좀 미리 드리면 내가 누군가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급할 때 친구가 돈을 빌려줬다든지 배고플 때 맛있는 식사를 사줬다. 신세를 진 거죠.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나도 저 친구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이게 정상인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분들은 내 마음속에 채무 의식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신세를 졌다는 생각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왠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양일국 박사가 밥 한 끼 사줬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지는 혼자 있을 때 더 맛있고 비싼 거 먹으면서 나랑 있을 땐 분식집에 가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은혜를 베푼 사람을 폄하해서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이상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을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개인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전시 훈련 중에 기지를 이원화한다고 우리 합참이 발표했어요. 자, 진실은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 그 한미훈련 그거 하지 마, 그만둬. 그래서 청계산 지하 어딘가에 깊숙이 있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을 때 한미연합 지휘 통제소가 그 산 바위 깊숙한 곳에 있는데 거기는 핵무기가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전파 방해나 그 모든 전자기판을 태워버리는 EMP 공격에도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그만해. 대한민국이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 써가면서 고마워하지도 않는 훈련할 필요 없다. 또 11월 달에 김정은하고 이벤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조금 일찍 끝내주면 김정은이 고마워할 거다. 그리고 훈련을 중간에 이렇게 중단시켜 놓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회초리가 될 거다. 겸사겸사 훈련 중단 이렇게 하니까 그 청계산 밑에 있는 탱고라는 그 전시 지휘소에서 미군들이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평택기지로 간 거예요. 평택기지는 평시 지휘소예요. 전쟁이 날 때는 그 탱고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합참이 좀 곤란했던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훈련을 왜 중간에 왜 CP 탱고에서 왜 미군들이 다 평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지휘부를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거야. 세상에 군은 이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나 정당은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군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합참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 정도는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조선에 인터뷰한 어떤 그 익명을 요구한 군인이 1년 동안 준비했는데 훈련 이거 완전히 엉망이 됐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군이 점점 시민단체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은 정치인의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군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니라는 거죠. 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을 중단시킬 리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우리 대통령이 맨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하고 중국에 쉐쉐한다고 하니까 애초부터 괘씸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 갈 때 웬만하면 내주는 블레어 하우스라는 호텔을 내주질 않았어요. 왜 호텔 안 내주냐고 하니까 수리 공사 중이야. 방이 150개가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니까 갑자기 전체가 다 보수공사를 했나 봐요. 뭐 믿어야죠. 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배터리 공장에 일하다가 여권 문제로 저렇게 범죄자처럼 체포했어요. 이미 미국은 여러 차례 경고했던 거예요. 우리의 분노 마일리지를 채우지 마라. 경고할 때 알아듣고 행동을 바꿨어야 했다라는 경고를 계속 준 거죠. 또 총리가 갔는데 총리가 웃으면서 사진 찍고 왔어요. 그리고 총리가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을 만들었다.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갑자기 총리가 우리나라 귀국하니까 관세가 올라가요. 특사홀대한 거죠, 이게. 이게 버릇을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또 서해상에서 미국 공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를 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대한민국에게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큰일 날 일이죠, 이게. 근데 이 일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 정보 통신 네트워크가 너무 좀 보안이 허술해서 공유해주지 않았다는 설도 있어요. 이유 어찌됐건 브런슨 우리 사령관이 대한민국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뭐 우리의 그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우리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알아들었어야죠. 이때 행동을 고치고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우방으로서 방향을 바꿨으면 이번에 훈련이 중단되지 않았을 거예요. 통화 수업해달라고 하니까 당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아마 미국 그 공무원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한국 사람들 왜 저러지? 저렇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아니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통화 수업을 해달라고?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아마 그런 대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진정한 위기는 뭘까? 이게 위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당차게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냐? 우리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뭐 자신감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중간에 이렇게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중단이 된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피해를 주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전반부는 맷집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두들겨 맞는 훈련입니다. 불시에 우리가 침략을 당했을 때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우리가 지휘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거 훈련하는 거예요. 전반부는 두들겨 맞는 훈련, 후반부는 반격이에요. 근데 이번에 후반부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두들겨 맞는 훈련만 하고 공격하는 훈련을 안 했으면 그게 연합훈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것이 우리한테 특히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한테 큰 피해를 줄 거라고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탱크를 판다, 미사일을 판다. 전 세계 수많은 우방들이 굳이 대한민국의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무기가 좋아서,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군대는 수시로 미국과 함께 훈련을 하고 수시로 함께 작전을 하고 대한민국의 무기는 이미 미군에게 검증된 무기다. 그것 때문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얼마 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이란에서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그 UAE죠. UAE의 원자력 발전소 그 소중한 국가 기관 시설인데 대한민국의 그 천궁2라는 미사일이 이란이 쏜 미사일을 98%를 격추시켰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천궁 최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은 천궁을 가진 나라다. 미국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던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궁2는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방공망을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미국이 제공한 정찰 자산, 위성, 드론 그 네트워크 속에 천궁이 쏙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무시무시한 요격률을 낸 거지 미국의 자산을 다 걷어내고 순수 천궁만의 관측 기술로 쏘면 그만큼 못 맞춘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우리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죠. 우리가 외국의 방산업체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방산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업하기 좋은 거 생긴 거죠, 이번에.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제가 독일이라고 치고 어느 나라에서 독일제 무기를 살지 대한민국제 무기를 살지 고민하고 있다. 그럼 제가 독일 직원이면 오늘 저 한미연합훈련 중단된 거 신문 딱 뽑아가지고 들고 갈 거예요. 저기 혹시 그 대한민국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중단된 건 들으셨습니까? 그 장관이 그 중단된다는 거를 SNS 보고 알았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런 나라의 무기를 쓰시렵니까? 이러면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게 미국이 아주 아픈 징벌적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이런 논평이 나오기를 저는 기다렸어요. 한미 연합훈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곧 만나서 묵은 이야기를 풀겠다. 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 정도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지킬 역량 차고 넘쳐. 임기 내 전작권 차질 없이 할 수 있어. 핵 잠수함을 속도내자.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원자력 잠수함을 주겠습니까? 지금 위기 인식의 위기다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 우리 정치를 하고 어떤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할 때 영원한 교과서 문법입니다. 저게 divide and rule.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제 통치를 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을 모두를 제압을 하거나 제가 공포를 주기보다 여러분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누구 하나도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출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 만평을 제가 해석해 볼게요. 저 보면 백성들이 삼지창을 든 백성이 있고 횃불을 든 백성이 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책사가 충고하는 거예요. 저기 전하, 저들 모두와 싸울 필요 없어요. 삼지창을 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 횃불 든 사람들이 네 삼지창 뺏으려고 한다라고 그 얘기만 하고 오십시오. 그럼 삼지창파하고 횃불파랑 와글와글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죽고 다치고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누구도 왕에게 도전할 수 없는 거죠. 또 삼지창파하고 횃불파가 싸우다가 이제 힘이 빠진 다음에는 서로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한테 충성을 하고 예의를 갖출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죠. 국제 정치 내지는 정치의 이게 교과서이자 상식이에요. divide and rule.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제국들은 이렇게 식민지를 이런 방식으로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거예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예전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다고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하고 있는 초한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계를 넘어섰다. 한계가 없다. 막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국가를 우리 식민지로 복속시키거나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칼로 협박하는 방법에서부터 국민들끼리 이간질하게 만들고 가짜 뉴스 만들고 갑자기 그 나라 바다에다가 무슨 이상한 구조물을 세우고 관광객을 보내서 막 그 문화재에서 막 추한 짓을 하게 하고 드라마에 갑자기 중국 음식이 막 등장하고 무슨 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안전입니다. 또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른바 그레이존 택틱스,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전면적으로 도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평화적이지도 않아요. 애매한 강도로 계속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거 작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관광객인지 뭐 중국에서 보낸 요원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여의도에서 막 행진을 해요.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거 신고 접수되면 군경이 출동해서 제압해야 된다. 남의 나라에서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하는 건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런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또 저러네, 또 저러네 하다가 하다 적응해 버려요. 그럼 막 문화재 앞에서 막 용변을 보고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인터넷 게시판에 막 이상한 댓글을 쓰고 이상하다. 이거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네. 한글로 써져 있는데 문법이 왜 이래? 처음에 그런 댓글이 보이면 괘씸하다가도 자꾸 댓글이 보이면 아유 인터넷이 그렇지 뭐. 이게 회색지대 전술이에요. 지금 초안전하고 회색지대 전술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초안전과 회색지대 전술이 이용하는 게 우리의 질투심이에요. 질투심을 이용해서 싸우게 만들면 효과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회색지대 전술의 대표적인 예, 포털뉴스 댓글 조작인데 이런 댓글을 쓰는 거예요. 한국 징병제는 노예제도 키역키역. 그러면 군대 갔다 온 분들이나 앞으로 군대 갈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분열을 노린 해외 아이디가 2.4만 개가 지금 인터넷에 활개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AI로 잡아낸 거예요. 또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킬 댓글을 계속 생산해 가지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또 중국 홍보업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무슨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우리가 신뢰하고 보는 뭐 신문사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블로그 이런 걸 사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신문사가 아닌데 신문사인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사이트를 30개를 만들었다가 국정원이 없애버린 거예요. 또 국내 포털이라고 하면 네이버 다음 뭐 그런 거죠. 거기에 1억 1천만 건의 댓글을 AI로 돌려보니까 2만 4천 개의 의심 계정이 수천 개의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선거철마다 50% 급증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선거 개입인 거죠. 10년 내에 전 세계 택시는 뭐 중국산이 장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쓰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의 애완견이다. 태극기는 중국의 국기를 베껴 만든 거다. 이거는 진실이나 무슨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 열받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화가 나요. 근데 자꾸 보면 에휴 그렇지 뭐. 이러면 어느 순간 대한민국 국기를 모독하는 정도의 도발은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익숙한 도발 수위를 높여가면 이제 중국의 군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해도 무뎌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약한 불로 조금씩 달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유튜브 여론 조작은 말도 못해요. 제가 펜앤마이크 방송에서 좀 조회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끔 제가 밤에 이렇게 댓글 달린 거 봐요.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아이들이 와서 장난친다는 게 느껴져요. 뭐냐면 되게 이제 바쁜 분들이 제 동영상 뭐 한 편이 뭐 30분 40분 하니까 그걸 다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시간 분수까지 표시가 돼요. 33분 25초. 시간 표시한 다음에 양일국 뭐라고? 한미동맹을 깨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댓글이 또 정말 실망이에요. 양일국 이럴 줄 몰랐네. 역시 양일국도 엔추파도스였군요. 근데 그 댓글이 달리는 시간이 되게 비슷해요. 하나가 쓰면 바로 착착착 달려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써요. 제가 이제 양일국 아닌 척하고 양일국 박사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댓글을 달면 달리는데 잠시 후에 보면 없어져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컴퓨터에 아주 박식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똑같은 댓글을 올리고 지우고를 반복시키면은 아무리 댓글을 달아도 지울 때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반박하는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 게시판은 전쟁터예요 지금도. 거기에 우리가 자꾸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한국 정치 유튜브를
8월 달에 449개를 구글이 강제 폐쇄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유튜브 채널 가운데 지금 친여 성향 유튜브도 있고 자유우파 성향의 유튜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죠. 표면적으로는 자유우파의 유튜브인데 자유우파의 유튜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거기다 살살 가짜뉴스를 넣는 거예요. 그럼 되게 우리는 같은 편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그냥 믿게 되잖아요. 그걸 이용하다가 이번에 걸린 거예요. 근데 벌써 2018년에 중국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하는 댓글 부대 200명이 적발된 일이 있어요. 이거 10년 정도 주고 10년 정도 시간을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여기 계신 분들도 인터넷 댓글 이상한 거 보여도 이제 별로 무감각하죠. 원래 인터넷이 그런가 보다. 우리 벌써 초한전 회색지대 전술에 길들여진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댓글 보면은 꼭 신고하기 누르시고 좀 여유가 되신다면 댓글을 달아서 헛소리 하지 마 이 녀석아 이렇게 해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길들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신문기사 폐쇄된 채널의 성향은 정파를 가리지 않았다. 좌파 유튜브로도 공작을 하고 우파 유튜브로도 공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향의 유튜브라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이거 재밌는 일이죠. 얼마 전에 X라는 그 SNS가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낯익은 분이 프로필 사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는 낯익은 프로필을 올려놓고 그 대통령을 찬양하는 수천 수만 개의 글을 썼던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국적을 확인하니까 차이나 앱스토어 저 X라는 앱을 중국 계정으로 깔았다. 중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세지도 못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인인 척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이게 점점 신뢰와 이런 건 없는 공간으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친 이재명 SNS 알고 보니까 중국인 많을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 제 강연이 나가는 그 유튜브 댓글에도 분명히 저 중국에서 온 댓글이 분명히 달릴 거예요. 네. 자, 이 댓글로 무슨 짓을 하는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겁니다. 경상도는 꼭 이래, 뭐 전라도는 꼭 이래. 또 요새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호남 사람 같지 않은데 나는 뭐 나도 경상북도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신분을 바꿔가면서 분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분란을 조장한다는 게 뭐냐? 우리를 열받게 할 만한 글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욕을 하거나 지지하게 만들어서 분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죠. 네이버에 달린 댓글 보니까 가관이에요. 경복궁은 중국 문명의 자산이다. 반중 종자들은 다 친일 매국노다. 경상도 전라도는 이상한 말 쓰고 미개한 사람들이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우리 열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열받으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신고하시면 돼요. 또 한국 경제와 기업을 막 비하합니다. 삼성 반도체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현대자동차는 고물차야.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중국 전기차가 최고라고 쓴 댓글을 추적하니까 이름계 뭐 최양 저놈도 양씨네요. 참 이게 같은 양씨로서 기분이 좀 나쁜데. 네? 그래서 김은영 교수님이라는 카톨릭 관동대의 그 훌륭한 교수님께서 한중 경쟁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공작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네이버에서 확보한 77개 중국인 계정을 분석하니까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77개 아이디가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가면서 하나가 글 쓰면 맞아요 맞아요 댓글 쓰거나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글을 하나 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욕하고 막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중국 의심 댓글로는 한국 기술 경쟁을 비하하더라 막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게 요즘 우리 아주 핫한 이슈죠. 해외 선거 개입.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답답한 마음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이상하게 지금 중국이 해외 수많은 나라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캐나다, 필리핀, 대만, 영국, 독일 다 신문기사 났던 거예요. 호주, 뉴질랜드 기정사실인데 이상하게 그럼 중국이 대한민국은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양일국 박사 음모설이야. 아니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 다 선거 개입을 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에 개입했다고 하면 다 음모설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난장판된 호주. 아니 호주는 개입하는데 대한민국은 안 할까요? 그 우리가 상식적인 질문인 거예요. 호주에 친중 정치인을 심으려 했다 걸린 겁니다. 또 중국에서 캐나다에다가 170만 명 교민을 보내서 반중 정치인을 낙선시켰다. 이거 팩트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또 대만에는 아예 중국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총통 선거에 출마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대만, 캐나다,
호주에 이런 짓을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는 전혀 안 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독일까지 가서도 간첩을 합니다. 중국 간첩이 독일까지 가요. 필리핀에서도 선거 개입 의혹. 다 기사 나온 거예요, 이거. 중국 스파이가 심지어 유럽 의회 선거까지 개입했다는 설이 있어요. EU까지. 역시 중국이 전 세계를 가리지 않고 선거 개입하고 다니는 거예요. 캐나다에도 개입했고. 자,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 개입 안 했다. 누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니클로 얘기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왜 이런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 잘 통하는가? 첫째, 대한민국이 과거사에 그 미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일본에게 주권을 뺏겼던 그 상처, 그 감성을 너무 오래 깊게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 저 한국 사람들은 댓글 작업할 때 일본 얘기를 하면 아주 핫해. 이게 우리 약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정부도 나서서 뭐 정부가 중국의 초안전을 나서서 돕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은 아니 얼마 전에 그 부동산 세금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집 산 사람들 세금으로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장관이 그 세금 낼 사람이 전 국민의 0.4%밖에 안 되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십니까? 저건 뭐죠? 0.4%하고 99.6% 싸움 붙이는 거예요, 저게. 집 사고 한 번도 안 살았으면 투기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집을 내가 사놓고 뭐 월세 전세 주고 뭐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다른 동네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투기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해요? 이제 뭐 공무원들이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 싸움 붙이는 거 아닌가? 그럼 이게 99.6%랑 0.4%의 그 소수 부자들을 싸움 붙일 때 이 불이 확 달라붙는 건 아마도 99.6%가 갖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싸움 붙입니다. 이제 대기업은 이번에 영업이익이 높아서 모 기업은 한 직원 한 사람당 6억씩 준대. 그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성실하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대기업 저 녀석들만 잘 살고 나는 이게 뭐야? 대한민국은 잘못된 나라, 실패한 나라야. 이런 정서가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좋을 일 시키려고 이러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나눠서 또 싸워요. 정규직 노조는 뭐 성과급을 얼마 받아야 돼. 비정규직은 제외야. 그러니까 현대차에 비정규직 노조들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정규직은 뭐 금태를 둘렀니?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만 잘 먹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 내 정규직, 비정규직 싸우고 대기업, 중소기업 싸우고 0.4%, 99.6% 부동산 가지고 싸우고 자 남녀끼리도 싸워야죠 이제. 남녀 20대가 갈라졌다. 지지정당 엇갈리고 상호 호감도가 최악이다. 저 이 신문 보고 좀 슬펐어요. 아니 20대 남녀가 상호 호감도가 최악이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 제가 20대 때는 여학생하고 이렇게 소개받고 차 마시고 데이트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일이었는데 호감도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좋은 일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여혐 남혐 그러면서 싸움 붙입니다. 이게 뭘까요? 인터넷 게시판에 뭐 진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가 나서 쓰는 글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댓글이 남녀의 싸움을 붙이기 위해 조작된 댓글들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기가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분 남성분들 계신데 여성분을 화나게 하는 댓글이 보인다. 웃으면서 신고하시면 돼요. 같이 싸우지 마세요. 남성을 조롱하고 화나게 하는 댓글이 보이더라도 웃으면서 상대하셔야 돼요. 그 뒤에 중국이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영화 배우 하영이라는 또 배우인데 저 요즘 드라마나 영화가 좀 제법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배우가 뭐 이 배우도 잘한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가벼운 예능 프로에 나가서 아, 우리 집이 4대째 의사 집안이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 우리 조선의 임금을 치료했던 훌륭한 의사다. 이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임금을 치료했어? 야, 아주 용모 준수하고 인기도 많은 여자 배우가 아주 좋은 집안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것까지는 봐줄만 했는데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네. 오, 이벤트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 시대에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어느 정도 일본 총독부에게 잘 보였겠지. 보니까 어용단체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증조부가. 그러니까 저건 친일파의 딸이야.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게 클릭이 아주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배우 하영이가 전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집이 대가족이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이 대가족이라 냉장고가 5개야. 근데 음식이 하도 많아서 가끔은 버리기도 해.
근데 그거를 이제 친일파하고 맞추면 기가 막힌 재료가 되는 거죠. 친일파 고관대작 집안 딸의 집에 냉장고가 5개의 음식을 버려. 자, 그럼 거기다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독립운동가 후손은 가난하게 사는데 끝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자, 이게 바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K연좌제. 광복절 즈음에서 이렇게 한번 걸리면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는 제가 신문을 못 봤는데 차기 출연작이라든가 이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 내지는 잘 나가는 집안, 뭐 잘 나가는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친일로 아니 100년 전에 돌아가신 증조부의 행적을 가지고 증손녀를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질투심입니다, 이게. 자, 이게 저 몇 년 전에 KTV 우리 국정 방송에서 방송한 거예요. 2013년에 독일 홈볼트대 연구팀 조사 결과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 3명 중 한 사람은 페이스북만 하면 삶의 불만이 증가한다고 답했다. 자, 왜 그럴까요? 비교됩니다. 근데 비교되는 게 정상적인 비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름다운 상황만 올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 아들 딸은 평소에 그냥 집에서 그냥 잡곡밥이나 먹고 라면이나 먹고 살다가 생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그 사진을 찍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SNS만 하러 들어가면 상처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자, 여기 이건 최근 기사인데 SNS에 남 잘 사는 거 보기 싫다. 이 SNS 물론 SNS에도 중국의 댓글 공작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시욕이랄까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많이 받고 싶고 좋아요, 댓글 이런 게 많이 달리면 막 안심이 되고 내가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막 이게 불안하고 이런 습성 여러분이 중국 공작원 같으면 그 습성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이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커피값을 아껴서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우아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SNS에 올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또 제가 보니까 또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SNS에는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 라이벌이 뭘 올렸는지 봐요. 근데 스테이크 먹고 있어? 그러면 나도 스테이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불같이 경쟁을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여학생인데 그냥 평범한 여학생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평범한 여학생인데 갑자기 그 여학생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돼서 새 글이 올라왔대서 봤더니 그 여자아이가 공항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 꼬리 날개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놓고 그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지친 나에게 유럽을 선물한다. 이게 해외여행 간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저 친구의 평소 하루하루의 생활은 그 아르바이트에서 학비 벌고 고되게 고단하게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대단히 귀족처럼 살고 있는 장면만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본 아마 같은 과 동기들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요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지금 대한민국을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도 좀 봐야죠. 자, 여기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자, 르네 지라르는 모방심리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뭘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뭘 갖고 싶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게 된다. 그래서 욕구를 얻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관심 또는 욕구를 나에게 전해준 매개자가 나보다 멀리 있어요. 그러면 숭배가 돼요. 말하자면 내가 가수가 되고 싶은데 조용필은 저보다 멀잖아요. 함부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조용필이 나보다 노래를 엄청 잘한다 그러면 그건 숭배 내지는 동경, 뭐 열렬한 사랑 이렇게 되지만 그게 이웃 사촌이면 배 아파요. 가까우면 격렬한 시기와 질투가 된다. 그런데 그런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그렇게 격렬하게 미워하고 시기를 하고 있으면 이 사회가 자정작용 차원에서 그 분노를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한 사람만 죽이는 자정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친일파 후손이라는 그 영화배우가 희생양이 된 건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리드리 니체라는 이분은 정말 팩트 폭격이에요. 이 사람은 르상티망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르상티망은
약자가 강자에게 느끼는 무력한 시기심, 이게 르상티망입니다. 근데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상대로 느끼는 무력감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삼성 이재용이 지나가요, 내 앞으로. 그 이재용을 볼 때 느끼는 무력한 시기심, 그게 르상티망이에요. 도저히 이번 생에는 내가 저 사람 못 이길 것 같다 싶을 때 느껴지는 무력감, 깊은 원한, 시기심, 이게 르상티망인데, 이게 말하자면 사회 병폐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르상티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나라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약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이번 생에는 이재용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만 같아요. 그런 느낌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이재용은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어 하고 체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 전도라는 방식으로 복수를 해요. 분명히 이재용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재용보다 가난하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이재용보다 내가 선해. 그게 가치 전도예요. 그게 습관화된 게 언더도그마예요. 약자는 착하고 부자나 사회 기득권층은 나쁠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 거. 그걸 르상티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소부화의 신포도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높아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집에 가면서 저 포도는 맛이 실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니체가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도덕은 두 가지가 있다. 주인을 위한 도덕이 있고 노예를 위한 도덕이 있다. 자, 첫 번째 도덕은 나는 건전해. 나는 내가 착하다고 믿어.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거야. 이건 주인의 도덕인 거예요. 근데 이건 노예의 도덕이에요. 저 강자는 나빠. 저 조용필, 이재용 같은 강자는 나빠. 나는 강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난 착해. 이건 노예의 도덕인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저게. 지금 대한민국의 르상티망과 노예의 도덕이 지금 SNS를 타고 많아지지 않을까. 중국의 댓글 공작으로 그것이 더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거예요. 자, 막스 쉘러라는 이 사회학자는요, 르상티망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자, 르상티망, 내가 이번 생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자에게 느끼는 시기심, 무력감, 그것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나 사실 이재용이 나보다 돈이 많아서 너무 샘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나요, 우리가? 이제 멋있는 걸로 포장해. 자기의 질투심을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포장해요. 나 이재용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삼성을 욕하는 거야. 또 나 이재용한테 개인적인 감정 없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이재용을 비판하는 거야. 말은 참 잘하죠, 그 사람들. 공정성을 위해서 내가 저 이재용을 욕하는 거야. 지금 아마 저 파업하는 현장에 가서 왜 파업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막스 쉘러가 예리하게 잡아낸 겁니다. 사회 약자들은 가치 전도라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데 다 윤리 도덕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세심하게 관찰해야 돼. 저게 정말로 진정한 사회 정의를 원하는 의도인 건지 아니면 질투심을 포장한 건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 부정부패로 성공한 거야 라고 비하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의 무능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아픈 얘기죠, 이거 정말. 요즘 우리 사회의 저 진보 또는 뭐 개혁, 좌파 이런 성향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너는 물러나야 돼, 이런 사람들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사회 정의가 목적인 건지 질투심을 포장하고 있는 건지. 자, 이러한 르상티망, 질투심, 무력감,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한 방에 녹여버릴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아직은 이 사회에. 자, 카네기가 쓴, 우리 철광한 카네기 다 아시죠? 이분이 부의 복음이라는 멋진 책을 썼습니다. 이 카네기 이분의 이야기, 자유시장에서 서로 기업이 경쟁하다 보면은 혁신적인 상품을 만든 회사가 부를 많이 가져간다. 부가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거다. 그거 비난하면 안 된다. 그들은 문화, 문명을 발전시킨 공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부를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은 재산을 이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시혜를 베풀고 밥 사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너희들의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카네기의 유명한 어록입니다. 부자가 돈을 끌어안고 죽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가야 된다.
실제로 이분은 미국 전역에 2,500개 넘는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을 설립해서 전 재산의 90% 이상을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르상티망이니 질투심이니 시기심이니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또 요새 아까 또 친일파 논쟁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화신백화점이라고 일제치하의 가장 부자가 박흥식 사장입니다. 일제치하에 그렇게 부자로 살았으니까 때 되면은 총독부에 인사도 가야 됐을 거고, 뭐 총독이나 무슨 일본 왕의 생일이면 뭐 성의 표시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1호 친일파로 낙인 찍혀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던 분인데, 시간이 지나서 자료가 하나둘씩 나오는데 이분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병보석으로 풀려날 때 보석금을 이분이 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일제시대 부자니까 당연히 친일파인 줄 알고 비난을 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보석금을 내고, 또 일제 말기에 일본이 박흥식 사장한테 강요해가지고 야, 우리 전쟁에서 전투기가 필요하다, 너 비행기 공장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등 떠밀려서 비행기 공장을 만들어서 2,800명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채용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란 게 있었어요.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 붙잡아다가 돈 뺏고 벌 주는 무서운 그 집단입니다. 초법적 기구였어요. 반민특위가 박흥식의 친일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종로경찰서를 뒤졌는데, 이제 일본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텅 비어있는 종로경찰서의 기밀 서류를 뒤져보니까 박흥식 사장이 요시찰 인물이었던 거예요. 일제 치하에서도 저 사람이 돈이 저렇게 많은데 세금 내는 게 좀 신통치 않다, 저 몰래 독립운동가들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좀 미행해가지고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좀 알아봐. 그게 요시찰 인물입니다. 자, 뭐 이것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증손녀가 뭐 친일파 딸이라고 욕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 살았던 분들의 인생을 함부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박흥식이 친일파라고 욕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말년에 이분은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공부하다 알게 됐는데, 우리 펜앤마이크의 김용삼 대기자님 잘 아시죠? 그분하고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들은 얘기인데, 대한민국이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때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위한 그 기본 계획서를 이분이 만들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숨은 선행을 우리가 알기까지는 그 과거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조심해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부자들만 선행하나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박순덕 할머니입니다. 폐지를 모아서 지금까지 2.4억 원을 기부하고 올해도 1,250만 원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면서 얘들아, 공부도 때가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자꾸 알리고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사회가 되면 여기서 무력감이니 질투심이니 시기심이니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 강의 맨날 성경 구절로 마무리 짓는데 오늘도 강의 준비하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제가 오늘 2026년에 아마 이 강의 하실 걸 다 하나님 내다보신 것 같아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질투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거 이상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보니까 더 소름 돋아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럴싸한 걸로 자랑하지 마. 아까 얘기한 거죠? 질투심을 사회 정의로 포장하곤 한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르상티망이니 뭐 프리드리 니체니 공부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다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제 강의 들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 지금 그릇된 생각을 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자와 여자,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속 편을 갈라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국민들끼리 서로 내부 싸움에 정신이 없어야 통치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통치하기 좋은 것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웃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누군가가 밉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것이 1차 교인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국제정치적으로도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국가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감히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에 와서 댓글 공작을 할 것이며 어떤 나라가 선거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이렇게 르상티망, 무력감, 사회적인 패배감, 또 미워할 사람이 없으니까 증손녀가 너 친일파 집 증손녀지라고 정말 미워할 사람을 찾아서 침을 흘리면서 인터넷을 헤매고 있는 그 가엾은 아이들, 그걸 누가 일깨워주고 그들을 누가 양지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